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특검이 10년을 구형한 것에 비하면 절반의 형량인데요. 법원은 우선 2025년 1월 3일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을 때 대통령 경호처를 이용해서 체포를 물리적으로 막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행위에 대해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다음으로 국무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봤는데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서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 의결권을 침해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사후에 보고를 하거나 형식적인 절차로는 절차상 하자를 보완할 수 없다고 봤고요. 또 경호처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보안 관리 조치가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록을 없애도록 한 행위고 책임은 피의자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의 중심 줄기가 아니라 절차적 위반을 판단하는 재판이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지난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이 얼마나 엉성했고 자의적이었는지 대표적으로 알려주는 판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뉴스 이작가야 이슈책, YMCA 토론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1월 16일 금요일 순서 출발합니다. 오늘 같은 불금엔 시사 한 잔, 이슈 한 모금, 뉴스 이작가야 출발합니다. 이선아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자, 오늘 국립순천대학교에서 목포대와의 통합을 묻는 재투표 치러졌죠? 네, 치르고 있습니다.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학 통합을 그 학생들 반대로 순천대학교에서 보류를 했었잖아요. 예. 3주 만에 재투표를 결정했고요. 오늘 재투표에 들어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하루 동안에 학생 6,300여 명을 상대로 온라인 투표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학생들이 과반 이상 통합에 반대를 하면서 재투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학생들 그 설문조사가 먼저 있었어요. 네. 예, 학부와 대학원생 6,300명 중에서 10%가량인 630명이 통합 재투표 의견 수렴을 위한 전자 설문조사에 참여를 했고요. 그중에서 55.2%, 그 과반을 살짝 넘겼죠. 348명이 찬성해서 재투표가 성사된 겁니다. 네. 그런데 어제 제가 듣기로는 네. 6시 정도에 끝이 날 거다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네, 순천대 관계자에 따르면은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원래라고 했으면 끝났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쯤이면 결론을 받아봤을 텐데 알 수 없는 이유로 투표가 1시간 정도 미뤄져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이유라면 뭘까요? 제가 조금 취재를 해봤더니 오늘 순천대가 원래는 9시부터 재투표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찬반 의사를 묻는 선택지가 처음에 당초 발표가 됐을 때 전달됐을 때 이렇게 된 거예요. 1순위 찬성, 2순위는 반대, 3순위는 무응답 이렇게 기재가 있었던 거예요. 원래 이 선택지는 1번, 2번, 일번 찬성? 3번. 네, 이렇게 근데 돼 있어야 되는데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되겠잖아요. 예. 그래서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투표가 진행이 됐고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 재투표 자체에 대한 여론이 계속해서 있었잖아요. 예.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 연합회 그리고 국립순천대학교 교수회가 이 재투표는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재투표 추진을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하는 촉구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투표를 결정한 그 학생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좀 대표성 논란이 아직은 남아 있어요. 너무 조금만 참여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전체 학생의 10%가 참여한 여론조사에 겨우 이제 과반을 넘은 재투표 찬성 여론이 이게 공신력이 있겠느냐, 대표성이 있겠느냐라는 논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네, 대학 교수회 연합회도 순천대 교수회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여론이 나오고 있는 모양이네요. 예, 맞습니다. 앞으로 1시간 정도 후면 재투표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어떤 결론이 나와도 일단 순천대 목포대 통합의 이 재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중요해졌죠. 예. 네. 다음은 어떤 소식입니까? 네, 어제 뉴스브리핑 시간에 그 광주 전남 행정 통합으로 전남 동부권의 요구 사항이 뭐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 전해드렸었잖아요. 예. 오늘은 정기명 여수시장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어제는 일단 여수시 의회에서 나온 요구 사항들을 들어봤고 오늘은 네. 시장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행정 통합의 취지,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통합은 취지에 공감한다라고 네. 하면서 특정 지역 중심의 일방적 구조 개편이 아니라 고루 이익을 나눈 통합이 돼야 된다라고 일단은 밝혔습니다. 여수시 의회에서는 어제 자동차 산업을 율촌지구에 육성을 해달라라는 좀 구체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네, 정 시장 입장도 같습니까? 여수시와 조금은 달라요. 시의회와 일단 여수시가? 보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여수시가 오늘 정규명 시장이 말한 걸 보니까 5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를 했어요. 보니까 여수산단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좀 해달라. 1번. 예. 그리고 광양만권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해달라. 그래서 동부권의 신산업, 제조업의 거점화를 해달라라는 거고 한반도 KTX 신설, 그다음에 여수 글로벌 관광 특구 지정 이렇게 해서 또 그다음에 해양수산 분야에 대해서는 여수 공공기관을 좀 여수에 이전해 달라라는 것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쨌든 어제 여수시 의회가 발표했던 율촌지구 자동차 산업 관련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순천과 광양은 시와 시의회가 동일한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것은 조금 달라요. 여수시는. 그래서 지금 통합 자체도 여러 가지 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또 여수시는 시와 시의회가 다른 입장을 내고 있어서 동력이 조금 더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입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통합 논의가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 지자체에서도 뭔가 입장을 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의회와 시만이라도 일단 한 가지를 딱 명확하게 제시를 해도 모자를 판에 그렇죠. 이렇게 좀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네. 마지막은 광양 소식이네요. 예, 어제 정인화 광양시장이 광양항 북극항로 거점 항만 육성 촉구 담화문을 발표했어요. 예. 그 과정에서 일부 기자들이 이 내용을 문자로 전달을 받지 못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네, 내용 좀 자세히 보면 지난 14일에 광양시 홍보소통실에서 정 시장의 그 담화문 발표 일시와 장소와 주요 내용이 담긴 문자를 그 지역 언론인들에게 전송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일부 언론인들이 이 문자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몰랐다. 예, 그래서 기자회견장에 참석을 못한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문자를 받지 못한 기자들이 이거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시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들에게는 문자를 보내지 않은 거 아니냐. 의도적으로. 네,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게 진짜 맞다면 상당히 소통 방식에 그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광양시는 어떤 입장입니까? 광양시 홍보소통실 관계자로부터 들은 얘기는 문자를 일부러 누락시킨 것은 아니다. 홍보소통실 직원 개인 휴대폰으로 대량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용량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전송이 멈췄다라는 거고요. 언론인 전체 메일로 공지를 했기 때문에 다시 문자로 전송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왜 공적인 업무를 직원 개인 휴대폰으로 했는지에 대한 의문점은 저는 아직도 남아 있다고 봅니다. 원래 개인 휴대폰으로 이런 걸 전송을 한답니까?
보통은 웹발신으로 공공 문자는 보내고 받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휴대폰으로는 공공의 업무를 공적인 그러게요.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이걸 네. 공공 웹으로 좀 잘 보내기만 했어도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았을 텐데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뉴스 이 작가의 이선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의 이슈를 직접 체크해드립니다. 이슈 체크. 네, 오늘도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오늘의 이슈 체크. 여수의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건 체크해봤습니다. 네, 요즘 유아들을 위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노인들을 위한 노인보호센터들이 생기고 있을 만큼 노인 인구 늘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많은 가정에서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맡기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보호를 받아야 할 노인들이 학대의 대상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요. 요양원 등 이 시설의 노인 학대가 최근 2년 연속 한 해에 540여 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이틀에 3건의 노인 학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도 이 요양원에서 80대 치매 노인이 학대를 당해서 이번 2달 만에 숨졌다는 제보가 보도되며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요양원에 가족이 있는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지. 걱정이 되지. 왜 작년에도 있고 텔레비에 나오잖아. 그러는 거 인형 부모다 울고 그런 데서도 내가 돈을 벌러 나왔지만은 나이가 먹어 함께 엄마도 잘해줘야지. 요양보호사들이 다 좋지는 않대. 엄마 오늘은 어때? 괜찮아? 함께 그 아줌마가 없어서 나는 오늘 좀 편했다. 그냥 나가 말을 안 해본다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내가 못할게 엄마가 할 수 없다. 그러고 이제 보고 오는 거지. 보호자들이 보기에는 속상하지. 돈을 내고 그런 걸 보면은 너무 속상하지. 어느 날 갔는데 엄마가 눈등이가 피멍이 들었더라고. 엄마가 이러는데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요양선생님한테 물어볼 때는 어머니가 어째갖고 다쳤다근데 그걸 믿기지가 않지. 우리는 엄마가 손도 못 움직인 사람이 어떻게 그걸 다치겠어. 엄마는 파킨슨병이라서 손도 못 움직였어. 그래갖고 이제 눈으로 이제 깜빡깜빡하고 이제 우리가 물어보면 엄마 선생님들이 욕해 그랬더니 그런데 우리는 가면 엄마 상태를 다 봐. 몸이랑 이런 데를. 네, 이게 참 좀 씁쓸한 거긴 하지만 요양원에 가족을 보내놓은 가족들 계속해서 가족의 상태를 살피고 네. 혹시나 모를 그런 학대의 정황을 좀 찾아보고 네. 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네. 좀 생긴 네.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이 있고 나면 더 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해요. 자, 이번 요양원 치매 노인 학대 사건 전말을 좀 간단하게 정리를 좀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제보자가 아들이었죠. 네, 맞습니다. 아들은요, 치매 초기 증상이 있는 아버지를 지난 2024년 11월 말쯤 여수의 한 요양원에 입소를 시켰습니다. 아버지는 80대 치매 노인이었습니다. 네. 근데 경증이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2차례 낙상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 갑자기 폐렴에 걸려서 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완추에 퇴원해서 다시 요양원으로 들어갔는데요. 네. 하루 반 만에 다시 고열로 응급실에 갔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아버지의 옷을 갈아입혔던 간호사가 이 가족들에게 아버지 온몸에 피멍이 있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몸에 막 피멍 자국이 있었다. 네, 맞습니다. 예.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아버지는 끝내 사망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시기가 지난해 2025년 1월경이었는데 네. 아버지를 요양원에 입소시킨 지 약 2달 만이었습니다. 유가족들은 노인 학대로 인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가족들은요, 요양원에 CCTV 확인을 요청했는데 영상 속에서 아버지를 학대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 영상에는요, 상의를 벗은 채로 요양원 맨 바닥에 장기 방치돼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상의를 벗겨진 채로 네. 맨바닥에 누워 계셨다고요? 네, 요양보호사가 기저귀를 가는 과정에서 바닥에 앉아있던 노인의 머리를 강제로 강하게 밀쳐서 넘어뜨리고 노인에게 베개 이불을 던지듯이 내려놓았고 또 맨바닥에 눕혔다고 합니다. 그게 다 찍혔고요. 네, 맞습니다. 예. 또 누워있는 노인의 얼굴, 손바닥을 2차례 강하게 때리는 행동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요양보호사는 노인을 방치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 측에서는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까? 해당 요양보호사는요, 피해자 바지를 올려드리고 이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하며 가볍게 얼굴을 두 차례 툭툭 때렸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요양원 측은요, 노인을 찬 바닥에 방치했다는 주장하는 건 이 병실 바닥이 따뜻해서 노인들이 침대보다 바닥을 더 좋아한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또 노인의 사망 사인이 폐렴으로 돌아가셨다면서 노인 학대와 사망의 인과관계는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바닥을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바닥에 방치했다. 네. 라는 얘기를 했고 직접 사망 사인은 폐렴이다 학대가 아니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이것에 대한 처벌은 좀 나왔습니까? 네,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는요, 요양보호사와 요양원에 각각 벌금 500만 원과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 또 여수시에서는요, 지난 11월 이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통지했지만 요양원 측은요, 이 벌금과 행정처분이 과하다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또 제보자 측을 상대로 고소를 준비하겠다고 얘기하기도 했는데요. 예. 그런데 어제 여수시와 통화를 한 결과 지난 13일에요. 이 법원의 최종 처분으로 이 사전 처분과 동일한 영업 정지 6개월을 요양원에 통지해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단 요양원은 영업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대한 좀 답은 아직 없고요. 네, 그런데 이 해당 요양보호사가 80대 노인 학대 사건 이전에도 이런 적이 또 있었다고요? 네. 그럼에도 일을 계속 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고요? 이건 좀 잘못된 보도였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요. 예. 이 요양보호사가 이미 학대 전력이 있었는데 처벌받지 않고 계속 근무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아닙니다. 이번 노인 학대 신고를 받고 이 CCTV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50대 남성 환자를 상대로 신체적 학대를 한 영상이 발견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뭐 이전에도 했는데 알고 있었지만 계속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 다른 맞습니다. 학대 정황도 포착이 네. 되고 좀 드러나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사건들 계속 발생을 하면서 요양원과 또 요양보호사에 대한 불신들이 좀 쌓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게 어떤 사건이든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한두 명의 사람들로 인해서 이 직군 전체가 오해를 받는 상황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가 계속될수록 노인 요양 보호를 위한 인력 수요가 더 증가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요양원이나 요양보호사가 다 그렇지 않아라고 가볍게 지나친다면요, 이 노인 학대는 해결될 수가 없는데요. 이 치매 노인에 맞게 세분화된 필수 인권 교육 확대나 또 인력 부족,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 요양보호 관련 종사자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요양시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었다 하니까 저희도 조금 많이 놀라는 부분인데 몇 년 전부터 노인 인권 교육에 대해도 강조가 되고 노인의 학대나 뭐 요양시설 같은 경우에 이런 제재들이 워낙에 많잖아요. 근데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요양생들의 그 개개인의 성품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교육받는 거와 똑같이 행동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요양생들의 처우도 처우지만 선생님들이 조금 더 일하실 때 신이 나고 좋은 마음과 정성을 갖고 하실 수 있게끔 좀 배려를 해주시면 어떨까. 아마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지 않을까. 네, 요양보호 관련 종사자 인터뷰 듣고 왔습니다. 네. 이 노인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고 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또 사회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결해야 하는 노력도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 이슈책 들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영민과 함께하는 친절한 시사. 여기는 여수 MBC 송유라의 라디오 전망대입니다. 지역의 대표 스피커 두 영맨들의 화끈한 토론 한판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아, 네. 저는 왜 웃으세요? 아니, 지난주에 저희가 이번 주에 저희가 월요일 날 감사를 했거든요. 예. 보통은요, 우리가 감사 들어가면 총회 들어가는구나.
그래가지고 1년 평가하고 이제 새로운 연도 감사 상당히 빠르네요. 우리는 예. 1월 사업 20일 준비하는 이렇게. 거라서. 예. 감사를 받으니까 이제 내가 1년 동안 뭘 어떻게 일했는지 뭐 새삼스럽게 생각이 여러 가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간사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 담으면서 보냈고 저희 또 에너지 시민연대가 새로운 사무총장님을 뽑거든요. 예. 그래서 참고로 전- 우리 에너지 시민연대 대표님이십니다. 네. 전국 대표님. 전국에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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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한 210개 정도 소비자 환경 뭐 시민단체들이 모여서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모임을 만들었는데 제가 공동대표라서 우리 신인 사무총장님을 또 새롭게 한 4년 임기로 모셔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서울 좀 자주 오르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바쁘셨네요. 네. 김석 총장님은요? 네, 저도 이번 주 엄청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일단 광주 전남 통합 관련된 것들로 광주 전남 YMCA가 일단 그 주민 절차가 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한번 주민 발표를 투표? 했었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순천시의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신대지구 환수. 선월지구 그 환수 환원에 대한 토론회가 전라남 노청 그 저기 신대 동부청사에서 있었는데 제가 예. 이제 토론자로 참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건 신대지구가 일단 준공이 안 됐다. 그래서 뭐 환수 환원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경자증 특별법에 따라서 그 재투자라고 하는 방식이 있고 토지에 대한 이익금에 대한 또는 뭐 시행사가 순천시에서 에코밸리 그러니까 중흥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민간의 이익이 극대화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개발기 이익금 분담금을 법률로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협상과 협의가 있어야 되지만 문제는 뭐냐 환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출발하는 것과 예. 환수가 가능하겠어라고 하는 것을 출발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서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필요가 없다. 그래서 순천 이번에 시장 후보들 나오는 모든 후보들에게 시민사회가 아마도 이 환수와 관련된 본인의 입장과 또는 어떤 절차를 가져갈 거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 화두가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공교롭게도 제가 2012년, 2013년 예. 이 신대지구 관련된 특별위원회 제가 위원장이었습니다. 순천시 당시에. 의회에서 조사 그 행정사무 조사권까지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때 광양 경자청장을 불렀는데 안 왔고 에코밸리 대표랑 그 사람들을 본회의에 출석시켜가지고 그때 참 그 뭐라 그럴까요? 본회의에 인터넷 방송이 없었을 때 본회의에 출석해서 박제해 놓은 것이 참 잘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저를 굉장히 칭찬하는 스스로. 스스로가 아니라 하여튼 근데 또 하나 아쉬운 것은 그 다음 선거에 제가 떨어져가지고 그걸 못 챙긴 것은 굉장히 큰 뭐 아쉬움으로 좀 남아서 굉장히 뭔가 이렇게 뜨거운 물, 찬물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그 토론 시간 내내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무슨 이야기냐? 신대지구의 교훈을 통해서 선월지구 재투자와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개발이익금 환수와 관련해서 반드시 법제화하고 그다음에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것은 반드시 현금, 기금, 현물로 해야지. 네. 뭐 공원이나 이런 기반 시설로 하는 것은 제대로 된 협상과 내용이 아니다. 예. 그리고 중흥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벌었거든요. 예. 그 엄청난 돈을 지역에 재투자하거나 개발기금 환수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환수 받을 수 있기 위한 시민운동이랄지 이런 것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다만 이것이 시장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돼버리고 특정한 후보가 이걸 주장하고 있어서 거기에 네. 매몰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일은 아니다. 그래서 모두가 함께 나서야 될 일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로 제 근황을 대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한 주간 이야기 좀 들어봤고요. 자, 오늘 본격적인 토론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광주 전남 행정통합 이야기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행정통합 특별법안 초안이 8편 23장 312개 조문으로 구체화가 됐습니다. 법안에는 재정분권 및 독립적 세원 확보, 또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권한을 문체부에서 특별시장으로 이양, 또 사회보장제도 신설과 변경 권한 부여 등 강력한 자치권 확보 방안이 담겼는데요. 이 단순한 행정구역의 결합을 넘어서 실질적인 지방정부를 구현하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자, 오늘도 광주 전남 행정통합 2탄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이 특별법안 초안 내용 좀 보셨습니까? 일단 인공지능과 에너지, 반도체, 미래 첨단 산업과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을 목적으로 하겠다라는 게 대전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대희 총장님. 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농업의 조화로운 발전은 빼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무슨 제가 이유로? 이제 그 312개 조문을 예. 다 봤는데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농업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행태고요. 대부분 산업과 관련된 영역, 특례와 관련된 영역이 많아서 특히 이제 재정과 관련된 차치권 확보, 재정 차치권 확보인데 그 중앙 정부의 여러 권한을 전면적으로 이 특별시에 위임하는 건 정확한 건 사실이에요. 예. 이게 강주 전남 특별시라고 가칭 이름을 붙였는데 서울 특별시라고 보시면 돼요. 서울특별시랑 같다. 예. 그러니까 모든 권한은 중앙 정부 장관이나 중앙 정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시장이 결정한다. 예. 이게 이제 재정에 대한 여러 자치권, 재정 분권, 예. 그리고 교육 거기에 일부를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그러죠. 전체가 아니라. 물론 이제 상당한 것은 중앙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고 예. 이런 측면인데 특히 교육과 치안, 감사 영역에 대한 자치권을 정확하게 좀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재정과 관련된 예. 행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대부분은 미래 첨단 산업 신성장과 관련된 내용이 하도 많아요. 예. 요게 내가 보기에는 거의 200개 가까이가 규정되어 있어서 경제 먹고 사는 중심이죠. 문제 네. 있죠. 근데 반도체, 뭐 AI 이런 것들 네, 포함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 농업은 작은 분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세 번째로는 기존에 우리가 우려했던 전남 동부권 지역이 중심인 석유화학과 철강 그리고 저 서부권의 조선산업 이것을 기본 국가 기관 산업의 경쟁력 강화하고 산업 전환 영역이 예. 별도로 명시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 스마트 대전환하고 아시아 문화수도 그리고 다행히 전남도 지역의 국립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을 동서로 두기로 하는 문제 이 문제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핵심 광역간에 대한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영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기존의 대전 충남 특별시나 대구 경북 그 통합과 관련된 그것은 대체적으로 한 260개에서 290개 내외 정도 전문인데 우리가 더 많더라고요. 312개로. 네네. 예. 그만큼 뭐냐면 내용들이 많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 총장님께서는 이 내용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근데 저는 좀 이 조문이 많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특별법이라고 하는 것이 예.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 주어지지 않은 것 조건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논의란 말이야. 통과되지 예. 않았기 때문에 아닌 거죠. 이 안을 마련하는데 이 정도밖에 마련을 못하는 것은 상당히 급조된 거다. 예. 물론 이제 언론에서는 8편 23장 312개조 그러니까 뭐 이런 웬만한 법률 다 보세요. 이 정도는 기본이에요. 그리고 더군다나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한 관련된 특별법안을 두는 건데 얼마나 많은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급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예.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 여전히 예. 특별법이 나왔음에도 그 안에는 뭐냐면 기간 안에 맞추려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6월 지방선거에. 왜 6월 지방선거에 맞추려고 할까? 만약에 지방선거를 미뤄서라도 하면 될 텐데 충분하게.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한지 여부는 전문가들이 검토해 보면 되겠죠. 뭐냐면 6월 지방선거에 맞추기 때문에 지금 이게 급한 거란 말이에요. 예.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지방선거 끝내놓고 별도의 또 통합 관련된 지방선거를 하면 되죠. 단체장 예. 따로 뽑고. 대단히 창의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지금 이제 일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걸 예.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시대적 방향으로 놓고 본다면 경제의 규모를 넓히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광주 중심이라는 거죠. 이 논의가. 그래서 조화롭다고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 지난번에도 제가 논의를 하면서 제1호 공동사무로 제시된 것이 광주 나주철도예요. 만약에 이런 경우 광주 전남 통합에 대해서 1호 사무가 됐다라고 하면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경전선 조기 착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주 광주 중심의 어떤 통합 방안이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남 아까도 이제 김 대통령이 정말 정확하게 지적했는데 전남이 가지고 있는 내부의 다양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동부권 산업 항만, 그다음에 노동, 중부권 공공기관 에너지, 서남권 농수산 도서 기후 관련된 문제들인데 예. 너무 AI 뭐 최근에 나오고 있는 반도체 이런 쪽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조금 뭐가 좀 그렇다는 거고 초안을 만드는데 되게 수고하셨지만 문제는 과정과 결과가 국민주권 시대에 우리가 대통령을 탄핵시킨 국민 아니겠습니까? 전라남 도민들 굉장히 정치의식이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물어봐야죠. 주민주권 예. 시대에. 그래서 절차와 과정에서 그리고 결과를 하는데 찬성하느냐 반대냐 이런 논의는 의미가 없어요. 예.
그래서 반드시 전남 도민들이 투표로 이 문제를 좀 결정할 수 있게끔 한다거나 그에 상응하는 절차들을 반드시 담보해야만 나중에 이게 급조된 일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30년, 1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역사적 자치단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명심하고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단 한 명의 전남 도민들도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 네. 이게 이미 뭔가 행정 통합에 대한 열차가 출발을 해버린 상황에서 지금 이런 뒤에서 계속 이거 투표해야 되고 더 모아야 되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월 지방선거에 맞추려고 하니까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올해라고 하는 긴 기간을 두고 하면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네. 지금은 당장 AI나 반도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이제 부가가치가 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한 규모의 경제 수단이고 예. 이제 많은 청년들의 일자리를 담보할 거는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농업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식량 안보에 관한 문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미래 산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광주 통합 과정에서 농업, 그다음에 AI, 에너지 사업, 뭐 식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한 공통 방안들을 좀 내놓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고 저는 이제 이 중에서 전남 동부권이 가지고 있는 위상에 대한 문제들이 예. 공식적으로 전라남도와 광주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 위상이 드러나게 네. 하려면 이건 어떻게? 석유화학, 철강, 항만 물류는 이쪽에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절반이 이쪽에가 있거든요. 이쪽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기반과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 동부권 중심에 지금 그렇죠. 소외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하시는 그것 중에 하나는 거죠. 그럼 산업 재편에 대한 요구를 지금 계속 정부도 해왔고 이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도 다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가지고 산업 재편에 대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내용들이 반드시 들어가지 않고서는 결과적으로는 공동화 현상을 모두가 예견하고 있잖아요. 지금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강력하게 요구되지 않고서는 굉장히 전남 동부권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얼마큼의 재정권을 쥐어주는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좀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은 두 분 어떤지 좀 궁금한데 일단 오늘 나온 뉴스를 좀 보니까 정부 측에서 행정 통합을 했을 때 연간 최대 5조 원 재정 지원을 해주겠다. 최대 4년간 20조 원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또 일단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겠다라는 얘기는 계속 나왔던 건데 한 번 더 오늘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내용 중에 하나가 또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하겠다. 추가로 또 2차 공공기관 이전 시에 우대해주겠다라는 등의 내용을 좀 추가로 밝혀와서 뭔가 하루하루 다르게 이게 막 바뀌고 또 더 막 힘을 실어주고 물살이 빨라지고 하는 듯한 생각을 저희가 계속해서 들고 있는데 재정 권한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희 총장님? 네, 재정 권한 중에서 가장 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본 게 국세와 지방세 영역이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특례 조항을 보면 양도세하고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국세의 일부를 예. 통합경제지원금으로 지원해주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딱 나누어서 요만큼은 무조건 줄게가 아니라 예.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예. 그 부분을.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조세 독립은 아닌 거죠. 지원을 받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내국세 총액의 일부로서 통합특별재정보존금을 또 받고 보통거부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해서 20년간 추가 지원한다. 그러니까 주로 중앙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영역입니다. 예. 국세에서 지방세 얼마의 비율, 보통 우리가 9대10 정도로 이야기하거든요. 뭐랑을? 돈 국세에서 예. 대부분 세금을 내면 국세가 한 90%, 예. 10%가 지방세 개념인데 예. 그중에 국세에서 다시 여러 가지 뭐 법인세라든가 아까 영역에 조금씩 지방소득세 부분을 넣어서 다시 주면 그렇게 많은 부분 한 10% 정도가 지방으로 온다라고 보는데 그동안 광양하고 여수 산단이 주장했던 동북권이 주장했던 것은 9대10이 아니라 60대 40% 정도는 주라 이거죠. 동북권의 환경 피해라든가 교통 피해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것은 동북권이 아니라 이제 특별시로 가겠죠. 왜냐하면 그 돈이 동북권으로 와야 될 돈을 해준다면 특별시에 가서 거기서 이제 27개 시군구로 나누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동북권은 우리한테 와야 되는데 왜 저리 가지? 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뭔가 하나의 그
거치는 게 더 추가가 됐다라고 받아들일 그러죠. 수 이게 우리는 있겠는데요? 동북권에 주라는 소리인데 음. 동북권에서 국세를 그만큼 많이 내니까 음. 그래서 이 9대 10 비율을 한 60대 40으로 해서 40% 정도는 주라. 그럼 1년에 한 3, 4조 원 정도는 우리가 동북권 지역에서 여러 가지 뭐 교통 문제라든가 환경 대책이라든가 뭐 복지 문제 쓸 거 아니냐. 동북권 어차피 한 생활권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것이 이제 특별시로 가는 거죠. 3, 4조 원 정도가. 이게 특별시는 각 농촌 시군구도 있으니 그리 가는 행태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계속 광양과 여수시에서는 국세 3, 40% 정도는 지역으로 주라고 했던 것이 이제 특별시로 갈 가능성이 높고 예. 마지막으로는 어떻든 지방채 발행을 많이 허용하고 있어요. 대형 이제 개발 사업들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특별시가 지방채를 법정 한도로 초과해서 하도록 하는 행태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직접적인 국세 지방세 조율보다는 중앙정부가 그걸 감안해서 여러 가지 기금이나 지원금으로 보조금으로 나갈 행태가 좀 많겠다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대한 재정 특례 조항이 많기 때문에 다른 때보다 돈은 많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국세와 지방세를 딱 잘라서 정리하기는 힘들 거다 이렇게 봅니다. 김석 총장님. 일단 이 국세 지방세 비율에 대한 이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재정 관련해서 재정권을 만약에 통합된 이 자치단체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보면 이것이 기반에 두고 있는 특별법이잖아요. 특별법보다 이제 위에 있는 그냥 기본법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재정법이란 말이에요. 막 김대중 총리께서 굉장히 열심히 설명한 것처럼 국세 지방세 비율이 자동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재정 구조의 현실에서 국세 대 지방세는 대략 한 7대 3 정도 돼요. 근데 이제 이 중에 지방세 비중이 상당히 좀 낮단 말이죠.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광주 전남이 지방세 비율을 높여서 자체에 어떻게 보면 자주 지원을 확보하는 방식이어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구조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연방제에 준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 김민석 총리도 서울시에 준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서울시와 같이 하겠다랄지 연방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연방제로 하겠다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결국은 헌법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법 과제가 위에 좀 있는 높아지는 기본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을, 예. 뭐냐면 적어도 이재명 정부 안에서는 김민석 총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5조 원의 그러니까 국세를 좀 더 통합특별시에다가 지원을 하겠다 이런 건 굉장히 뭐랄까 좀 통 큰 지원 아닙니까? 수혜적인 지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되게 유의미한 것이라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본다고 하면 결국은 규모를 늘려서 얻는 것도 있지만 규모를 늘려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행정 절차가 늘어난다라 할지 전남 동부권이 일정 부분에 그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라 할지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쉽지 않은 거다. 그러니까 재정 관련된 이야기에서 놓고 보면 국세 지방세의 전환 관련된 법률이 개정되지 않고서는 이 구조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단기간으로서 좀 지원받을 수 있는 특별시가 될 수 있겠지만 스스로 세입을 창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국가에 의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논의가 필요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은 재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결정 권한. 예. 그리고 그 권한은 정부가 이 자치단체에다가 위임하는 건데 지금 그 김민석 총리의 특별 제안 중에 하나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부단체장은 차관급으로 하겠다. 뭐 이런 정도잖아요. 그 부대단체장이 차관급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권한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쥐고 있겠다는 거니까 그것까지 놓아줘야만 좀 더 의미가 있는 거고 가능성은 있어요. 에너지 세원을 에너지 관련해서 전남에서 벌어들이는 에너지 세원은 전남에 쓸 수 있게끔 하겠다랄지 별도의 세원을 만들어가지고 통합특별시가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결정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가면 되게 창의적으로 좀 더 고민할 수 있는데 지금 초안은 뭐랄까 재정 분권을 확대하는 쪽이 아니라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거니까 재정 분권도 좀 고민되는 그 통합도시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그런 권한을 좀 내려놔 주실 수는 없느냐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전남도랑 광주시가 정부 안을 그대로 그냥 수용하는 방식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김석 총장님. 절차적으로 그래서 주민들에게 물어야 되는 이 방금 김민석 총리의 견해도 결국 위에서 내리는 방식이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뭡니까? 밑에서 올려서 위에서 조정해서 좀 더 파일을 키워가는 방식인데 그런 절차적 민주주의를 좀 더 확보해달라. 시간에 쫓기지 말아달라. 이 모든 게 결국엔 다시 또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만약에 진행되는 것 때문에 저라면 지방선거 6월에 맞춰가지고 하지 않고
좀 더 지방선거를 별도로 뒤로 미룰 수 있다면 예. 뒤로 미루고 만약 지방선거대로 끝내놓고 난 다음에 이 통합 관련된 논의를 해서 그다음에 통합자치단체에 통합하는 거 주민투표로 예. 뽑고 다시 통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해도 무관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시행을 6개월 정도 늦춰도 되죠. 시행은 그 법은 6개월 후에 시행한다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죠. 예. 김대 총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전남, 도랑, 광주시 정부 안을 그대로 이렇게 수용하는 것 이외에도 어떤 것들을 요구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조금 전에 1년에 5조, 4년에 20조? 예, 20조. 5조는 돈도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아니 예. 특례조항 보면 아까 우리가 312개 정도 예. 조항을 보면 이걸 하면 한 200조가 필요하거든요. 200조 이상이 필요한데 5조는 뭐 돈도 아닌 거죠. 이건 뭐 쉽게 말해서 뭐 도로 하나 개통하면 끝나는 돈이거든요. 이래가지고 통합하고 이 돈 준다면 이거 정부는 이거 광주 전남 320만 시민들에게 이게 사기친 거죠. 사기친 5조가 거다. 돈도 아니에요. 아니 사기라는 말까지는 아니 그만큼 생각보다 돈 정부 지원이 없을 거다 하는 느낌이 왠지 싹 드네요. 약간 쎄한 느낌 드시는 거예요? 예, 쎄한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점점 적어지거든요. 옛날에 80조 이야기 나왔다가 예. 이제 20조로 줄어들었네요. 예. 그런데 실제로 정부가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라남도 광주시가 아까 김석천님 말씀하셨다시피 320만 도민하고 시도민이 다양한 통합 논의가 있었다면 정부를 더 올가맬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급하다 보니 쫓기다 보니 정부 예. 눈치를 보는 거고요. 예. 그게 아니라 320만 시도민이 모여서 다양한 통합 논의를 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양한 권역별 시군별 논의들을 이렇게 나가면 네. 다양한 내용 모아도 정부는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 수 있는 걸 시기에 6월 3일을 디데이로 잡고 가니 이제 이게 320만 시도민이 정부 눈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저는 군사작전 하듯이 관치적으로 하향식으로 하니 계속 눈치를 보고 정부의 요구하는 안이 별로 없을 거다. 이런 행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남 동부 지역 이제 입장에서는 동부권의 아까 말씀하신 산업 재편 부분, 이 통합 지방 정부와의 상생 방안이 크게 뚜렷하게 담겨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특별법이 따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각자 진행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김대 총장님. 네, 제가 보기에는 이 특별법의 미래첨단 산업 영역이 14개 산업을 그죠? 미래첨단 사업이라고 명시해 놨는데 14개 사업 중에서 동부권과 관련된 것은 4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 뭐냐면 고공순천과 관련된 우주 방산 부품 기기 산업, 드론 산업, 요거 관련돼서 하나 있고요. 여수와 관련된 재생에너지 공공개발과 주민 이익 공유, 그리고 여수 광양의 수소 산업과 2차 전지, 그리고 해양 융합 산업 정도 한 4개 정도만 걸려 있는데 이 문제는 절반은 서부권하고도 경쟁한다 그랬죠. 예. 그럼 나머지 10개 이상은 다 강주 중심 혹은 중부권 중심이라서 우리가 의외로 동부권이 이 사업재편에 있어서 통합시하고 논의할 때 상당히 많은 공동의 입장을 취해야 됩니다. 공동의 입장이라. 공원과 광양이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예. 이건 전남 동부권 지역 85만 명의 공동된 입장이다 라고 가야지 이런 영역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지 대체적으로 광주도 좀 기계산업을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자동차가 예. 있으니. 예. 그러면 이거 항공 우주 산업하고도 연관돼요. 그래서 경쟁하는 영역이 하도 많아서 동부권 지역은 여러 가지 각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나 간담회 등을 차분하게 좀 진행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사실상 전라남도가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 없이 그냥 통합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토론회 속에서 어느 지역은 어떤 강세가 있지 이 결정은 오로지 전남연구원, 도지사를 중심으로 한 전남연구원이 일방적으로 끊어놓은 선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동부 지역도 함께 공동의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겠다. 예. 이런 느낌입니다. 이 동부 지역 산업 재편에 관련된 이야기 추가로 할 일단 수 상생 방안이 있으십니까? 아니라 반드시 만들어내야 되겠죠.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통합이 된다라고 하면 규모는 커지는 거고 정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관련된 권한이랄지 제시된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고민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산업 재편과 관련된 내용들이 중요한 쟁점으로 의제가 선정된다라고 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많은 규모의 예산이랄지 영향은 좀 미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건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관심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지금 현재 전남의
구조에서도 전라남 도지사 또는 전라남 도청이 가지고 있는 이 동부권의 산업 저편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부권 쪽이나 이런 쪽이 더 많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부권이나 중부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광주 나주철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경전선이 중요한. 경전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전라선도 중요하죠. 대한민국의 전라선.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목포 여기까지는 전철이지만 그 다음에 보성부터 순천까지는 뭐예요? 여전히 디젤차가 운영되고 이런 낙후된 것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상생바가 아니라 반드시 의제화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뭐 주민투표는 시간이 없고 돈도 많이 들고 아니, 하는 된다니까요. 이유로 왜 자꾸 안 된다고 그래요? 지금 나와 있는 입장은 예.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대신 오늘부터 일단 19일까지 전남 도 공무원 노조 차원에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여론의 추이는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간략하게. 저는 이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공무원노조 같은 사람들이 이 정부의 정책에 등에 올라타가지고 마치 여론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봤잖아요. 뭐 굳이 따지지 않아도 저는 굉장히 주민 주권 관점에서 이걸 예. 적어도 시민단체나 노조나 좀 바라보면서 굉장히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어떠한 이 특정한 정책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는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가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그 후과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오늘 그 전남 동부권 열린 포럼에서도 오늘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주민 참여, 주민 투표 없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향후 큰 갈등과 또 분열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인데 못한 것에 대해서 김영록 지사와 강기정 시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그만큼 이 절차 문제는 계속 가져가야 될 문제거든요. 여론도 계속 그런 것을 원하고 있고. 네, 절차 문제는 계속 뒤집어 봐야 되는 거고. 아니 이제 이게 공청회 한 번이잖아요. 공청회 한 번하고 도의회 의결이면 세상에 우리나라 자치단체 이 통폐합 역사 중에서 이런 역사는 사례는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속도감 있게 진행될 행정통합 문제를 저희도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전망대가 1월 16일 금요일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